맹목적인 우연, blind chance는 매우 제한적이다. 맹목적인 우연은 단어 같은 매우 쉬운 것을 낮은 수준으로 결합하여 만들 수는 있으나 이들의 구조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것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가능해진다. 우연을 기다리는 시간들과 대량의 물질적인 자원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치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파벳이 막 흩어져 있는데 단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hance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되게 우연하죠. 왜냐면 흩어져 있으니까요. 흩어져 있는 것 같다가 그 중에 chance가 우연히 배현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라는 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배열될 확률은 불가능인 거죠. 1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짧은 단백질을 만들 때 존재하는 생물 발생 이전의 장애물들을 생각해보자. 1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짧은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펩티드라는 화학결합을 해야 한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아미노산 사이에 다른 많은 종류의 화학결합이 실제로 가능해요. 펩티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결합이 펩티드 결합으로 되어야만 해요. 근데 100개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으로만 이루어지려면 10의 3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있는데 생물에 사용되고 있는 건 무조건 L형만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L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연계에는 L형과 D형이 50%씩 존재해요. MIT 생화학자 로버트 샤워에 의해서 결정된 분산을 이용한 것이 여러 단백질 중에서 100개의 기능적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65승분의 1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요. 반대로 실제로 확률은 근데 그보다 더 낮아요. 이런 장애물에 더해서 적절한 화학결합과 광합 미성질을 얻을 수 있는 확률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작은 기능을 가진 조그마한 단백질이라고 할지라도 무작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수십억 년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확률적으로 0에 가까워요. 10의 125승분의 1보다 작아요. 여기에서 기능적인 DNA의 무작위적인 정렬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양의 심각한 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아무리 작고 단순한 세포라 할지라도 한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최소 1000개의 복잡한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들이 다 필요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서 세포 복잡성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스티븐 마이어가 확률 계산을 하는 어떤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막다른 길에 봉착한 자연선택. 많은 과학자가 생명의 기원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이전의 선택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생물 이전의 자연선택 이론에 대한 관심도 사실 더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연선택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은 기존의 자기복제의 작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포는 기능적으로 아주 고도화되어 있고 서열특이적인 단백질들과 핵산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 생물학자인 도부잔스키도 생물 발생 이전의 자연 선택은 그 표현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였고,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장 DNA 설계지성 글자 맞추기 게임 스티븐 마이어. 스티븐 마이어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와 과학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세기 말 다윈의 진화론 발표 이후로 생물학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직접 설계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무시해버렸다. 진화 생물학자 프란시스코 아일라는 생물학적 기능적인 설계와 이 특징이 설계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향성 있는 생명체의 조직이 창조주나 다른 외적 요인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연 선택이라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다윈의 위대한 성과였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윈주의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생물학의 중요한 분야에서 모인 설계의 모습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자생물학과 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세포 내 세임이라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놀랄 만큼 발전했다.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세포는 정보를 저장, 전달, 편집하며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대사 과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에르스트 해켈과 19세기 생물학자들이 세포를 단순한 동질적인 원형질 덩어리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생물학자들은 세포를 분배적인 실시간 컴퓨터 Distributed Real-Time Computer 또는 복잡한 정보 가공 장치라고 묘사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저널리스트 세포 셀에서는 최근 특집호에서 전적으로 고분자 기계 Macromolecular Machine라는 주제만을 다루었다. 다윈은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하려조차 않았다. 대신 어떻게 생명이 하나 혹은 몇 개의 단순한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더 복잡하게 되었는지를 생물학적 진화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순전히 자연주의적인 다연주의 진화론 메커니즘으로 생물학에 나타나는 설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19세기의 과정이다. 세포에 내재한 소우주 안의 복잡성에 대해 말하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유물론적 언어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1870년대, 80년대 사이에 활동했던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쉬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생명을 이산화탄소와 탄소와 질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혼합하고 물질들을 다시 혼합함으로써 원형질이라는 매우 단순한 물질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초기 이론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 해켈은 세포를 무기물의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제니 된 것으로 비유했다. 해켈의 영국 진화론 파트너인 토마스 헉슬레이는 세포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화학 재조합이라는 간단한 두 단계의 방법만을 제안했다. 나트륨과 염소를 더하면 소금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듯이 살아있는 세포도 여러가지 화학 성분을 더하고 자연적인 화학 반응을 허용함으로써 생명의 본질이라고 추정되는 간장 원형질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1920년대 30년대 러시아 생화학자 오파린은 화학 진화 이론 Chemical Evolutionary Theory라는 조금 복잡한 이론을 만들었다. 오파린은 18세기 과학자들에 비해 세포 대사 복잡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해했지만 1930년대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나 DNA와 같은 분자 물질들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배들과는 달리 오파린은 이런 화학적인 진화 과정이 발생하려면 더 많은 화학적 변환과 반응, 그리고 수억 년 혹은 수천억 년의 기간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예상했다. 1952년 오파린의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 우레이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되던 스탠리 밀러라는 대학원생의 실험이었는데 전기방출 초인벌을 가진 유리용기에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가스의 혼합물을 통과시킨 채 그리고 생물 발생 이전에
대기가스의 자외선 효과를 흉내내기 위한 시도로 텅스턴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강한 전압을 이미트했다. 이틀 후 밀러는 용기 바닥에 있는 생성물을 모으는 U자형 트랩에서 2% 정도의 아미노산을 발견했다. 밀러의 실험은 기초 구성 성분 building blocks를 만들어낸 실험으로서 여겨졌고 초기 지구에서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여짐으로써 마치 오팔이냐 화학진학 이론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처럼 보였다. 밀러의 실험 결과는 타임과 같은 대중매체에 실렸고 교과서에서 정설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화학진학 이론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밀러의 실험은 단백질이나 살아있는 세포는 차지하고서라도 아미노산이 초기 지구에서 어떻게 생성되었느냐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왜 이런 것일까? 이 글에서는 화학진화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 번째는 생물 발생 이전의 척박한 조건들, 컨디션들에 대하여고 두 번째는 세포와 그 구성 성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다. 첫 번째, 생물 발생 이전의 척박한 조건들. 스탠리 밀러는 아미노산의 생성을 모방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지구의 대기가 환원성 가스라고 불리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의 대기에는 어떠한 유리산소도 없었다는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밀러 실험 이후로 지질학 화학적 증거는 초기 대기 상태에 대하여 오파린과 밀러가 세운 가정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오히려 새로 발견된 지질학적인 증거들은 초기 대기의 대부분이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아니라 중성가스였으며 환원성 가스가 아니라 중성가스였으며 식물 등장 이전에 상당량의 유리산소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는 화산 폭발로 인한 가스 분출과 수증기의 광분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지금 2023년의 어떤 최근 발견들에 의하면 지구의 가장 초기부터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증기의 광분해로 인하여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화학적으로 중성적인 대기 상태에서 대기가스 간의 상호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적은 양의 대기산소는 생명 기본 성분들의 생성을 저해하고 생성될 수 있는 다른 생물 분자조차도 신속히 분해한다. 밀러 실험 이전에 이미 알려졌던 것처럼 적절한 환원성 가스의 혼합 체계에서는 아미노산이 쉽게 생성될 수 있다. 밀러의 실험에서 의미 있는 지점은 아미노산 자체의 생산보다는 생물 발생 이전의 상태에서 아미노산의 생성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화학적으로 환원적인 생물 발생 이전의 대기 상태를 존재를 계속해서 이 실험이 가정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화학진화 이론이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원성 대기가 아니라 화학진화 이론이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7개도 스탠리 밀러가 사용한 환원성 가스가 초기 지구의 상태를 실제로 모방하고 있는 순간이 조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실험은 오히려 그 순간이 지적 설계를 필요로 함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초기 지구의 대기 상태를 특정한 아주 희귀한 조건으로 다른 화학적 분해 과정들을 막기 위한 어떤 이 대기들은 바로 지적 능력자의 간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중간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들은 아미노산을 비유기적인 합성물로 분해해버릴 것이다. 실험자는 화학 생산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막을 수도 있다. 실험자는
초기 대기 상태를 모방하려고 하였다곤 하지만 단파와 장파의 자외선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단파의 자외선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장파의 자외선이 아미노산을 순식간에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련의 조작들은 화학자 마이클 플라니가 말하는 심각하게 유의미한 간섭 profoundly informative intervention 이다. 이러한 간섭은 무작위적이고 자연적인 화학작용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적인 행위자가 일한 결과이다. 화학진화의 모든 각본에는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단백질 서열의 특이성이다. 아미노산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구성과 기능이 가능한 단백질이나 DNA 사슬이 조립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DNA 사슬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50년대 초 분자생물학자 프레드 생거는 단백질 분자 인슐린의 구조를 발견했다. 이 프레드 생거는 각각의 단백질이 효소이든지 세포의 구조적 성분이든지 간에 길고 명확한 서열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이것은 마치 여러 대의 객차와 연결되어 긴 기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 단백질의 기능은 여러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영어 단어의 의미가 그 문자들의 일련한 순서로 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 특정한 아미노산 사이의 그 서열들로 인한 다양한 화학적인 상호작용은 아미노산 사슬들이 복잡한 3차원 구조 혹은 지형도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아미노산 사슬이 세포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단백질은 그 3차원 구조가 세포 내의 다른 복잡한 분자와 마치 손이 장갑에 꼭 들어맞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세포 내에서 특정한 화학 반응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화학진화 이론은 단백질 분자가 복잡하고 특수하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아무리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제공되더라도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은 글자의 무작위적인 나열만으로 시를 쓸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다. 알파벳들을 엄청 뿌렸어요. 랜덤하게 막 뿌린다고 해서 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소설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두 경우 모두 구성하는 성분의 서열이 전체 기능을 결정한다. 인간의 언어의 경우는 단어의 서열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지능을 갖춘 인텔리전스 에이전트다. 세포에서 아미노산의 서열은 DNA 분자에 의해서 암호화된 생물학적 명령의 집합인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분자 생물학자들이 여러 가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가면서 과학자들은 유전물질인 DNA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53년 왓슨과 크릭은 DNA 3차원 구조를 규명한 후에 생물학자들은 DNA가 어떻게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하는지 알게 되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특이성은 DNA 분자 안에 있는 특이성으로부터 유래하였고 DNA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은 이중나선 뼈대를 따라 놓여있는 뉴클레오타이드 혹은 염기들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수백만 개의 화학물질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화학자들은 이 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를 ATGC,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으로 나타내었다. 암호화 부위, 엔코딩 리전이라고 부르는 이 DNA의 특정한 부위는 언어 문장이나 단백질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서열 특이성, 시퀀스 스페셜리파이 또는 특정화된 복잡성, specify complexity를 갖는다. 마치 문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순서에 따라서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서열은 세포 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는
그러니까 AGCT입니다. 책의 알파벳이나 컴퓨터의 기계어 부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디지털 언어인 것이다. 앞에 두 가지 경우에서 서열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대체로 문자들의 배열이다. 리처드 덩킨스는 유전자의 기계어 부호들은 컴퓨터와 매우 닮았다. 빌 게이츠는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컴퓨터 암호화 코드는 0과 1이라는 단지 두 개의 특정한 배열로 정보를 만들기에 충분하고 영어 문장의 경우는 26개의 알파벳이 그 역할을 한다. DNA의 경우는 4개의 ATGC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진수의 디지털 언어인 것입니다. 단백질 서열 특이성은 DNA 암호화된 정보의 서열 특이성으로부터 유래한다. DNA 정보의 특이성 규명은 DNA 단백질 모두에 있는 정보의 궁극적 기원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많은 과학자가 정보의 문제를 생명의 기원 생물학 Origin of Life Biology의 성배, Holy Grail 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베른 올라스키퍼스는 최근 생명의 기원 문제는 생물의 정보 기원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화학 진화가 그 초기 지구 대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적 설계의 결과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생성되었고, 근데 그 아미노산들조차도 사실 그 콜드 트랩에 의해서 보존되었어요. 사실 콜드 트랩이 없으면은 그게 진짜 다 파괴되었을 텐데, 그 단파의 자외선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이 특정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들을 컴포짓 한 거란 거죠. 근데 그 컴포짓 된 것은 DNA에 의해서 코맨드된, 지시된 어떤 일련의 체계였으며, 그러면 그 DNA 또한 다진수 ATGC 언어 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기원 문제가 화학 진화도 안 됐지만 화학 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 정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디지털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페이스로 넘어간 거죠. 근데 아직 교과서에서는 이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꺼내지 않고 있어요. 생명의 기원학자 중 많은 비전문가 집단은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진지한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950년대, 60년대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DNA입니다. 서열 특이성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면서 기능 있는 단백질과 핵산을 우연히 만들 수 있는 확률을 알기 위한 많은 계산이 이루어졌다. 가장 근접한 생물 발생 이전의 대기 상태, 사실이건 아니건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최대한의 반응 속도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능이 있는 사회의 생물 고분자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일리 프리고긴의 말에 따르면 수십만 년이 걸릴지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 그레이엄 케인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